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드디어 조회수 낚시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한참 조회수에 좀 욕심을 버리면서 욕심 버린 게 너무 보였어요. 네, 좋은 책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젠 우리도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한번 쭉 빨아봅시다.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요거는 무조건 두 자릿수 이상 간다고 봐야죠. 저는 20만 봅니다. 20만 봅니까? 8월 15일 우리로 따지면 광복절 오펜하이머라는 아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아마 꽤 흥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이제 그 2차 대전 당시에 핵폭탄 그렇습니다. 개발 과정을 좀 담은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일단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제작을 했다 하니까 기대감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일단은 놀란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인터스텔라가 대표적이었죠. 네. 해외에서는 어렵다고 못 보는 우리는 뭐 다 봐주니까 다 이해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펜하이머 이 영화가 개봉이 될 때 물론 다양한 또 컨텐츠들이 오펜하이머 관련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또 넘어서야죠. 네. 그래서 사실 시즌 1에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을 냈죠. 그 이번에 개봉되는 오펜하이머 영화도 뭐 여러 참 오펜하이머를 둘러서 하고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만 그 저희들이 다뤘던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이게 가장 방대하고 가장 좀 상세하게 나왔거든요. 그걸 많이 참고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즌 1에도 4부로 나와 있으니까 아주 또 자세한 사항들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맨해튼 프로젝트 그 원자 폭탄을 만드는 계획의 시작은 사실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아인슈타인이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에 지금 독일이 핵폭탄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국이 이거 조심해야 된다. 미국도 지금 이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가지고 이제 핵폭탄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실마리를 열었다면 그것을 이제 현실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실현시킨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오펜하이머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하고 같이 연관해가지고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내용도 좀 담아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미국 현대사라고 올리버 스톤 감독과 피터 와이즈닉 교수가 같이 만든 그 책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왜 핵을 만들었고 또 그 핵폭탄을 왜 두 발이나 일본에 터뜨렸나 그 배경들이 또 아주 흥미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아인슈타인 이야기, 오펜하이머 이야기 그리고 두 명의 천재의 이야기 그리고 천재는 진짜 과연 천재인가 천재라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체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 둘 다 유태인이거든요. 둘 다 독일계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결국 물리학이랄까 이 인류의 전체 남긴 어떤 위대한 일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특성들이랄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그 위대한 일을 남기고 나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 역사와 개인과 천재와 뭐 실존과 그리고 또 두 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상당히 서로 대비되는 인간형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인간과 우주를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희 셋 중에 가장 또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회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거 들으면 완전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천재에 대한 아주 또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제 책을 좀 2권 혹은 뭐 3권 정도를 저희가 이제 종합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저희가 한번 시즌 1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책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라는 책, 두 천재의 이야기를 다룬 책, 그 책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는 그래도 오펜하이머라는 제목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오펜하이머
살짝 좀 해봐야 될까요? 그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천재죠, 천재. 어떤 천재도 뭐 여러 종류잖아요. 근데 이런 천재죠.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하이젠베르크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아주 뛰어난 정말 뭐 인류 역사에 뛰어난 업적. 물론 뭐 우리가 말하는 블랙홀의 단초를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맞는데, 근데 그런 업적이 딱 들어오는 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핵폭탄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총 책임을 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 2년도 안 된 시간에 그걸 만들어냈다는 게 가장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큰 업적이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런 천재라고 볼 수가 있죠.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그걸 착 알아듣고 이 사람이 뭘 말할지를 다 알아내고 오히려 거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도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자기의 그 이론에 발견에 다른 측면들을 짚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구심점이 되어주는 사람. 남들을 같이 다 남들의 능력을 100% 200% 발휘하게 해주는 또 그런 천재였죠. 소통의 달인이었던 거죠. 약간 정프로가군요. 이분의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인기가 아주 높았어요. 아하, 이런. 저와는 또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통을 잘하니까 그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뉴멕시코에서 이제 2차 맨해튼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연구소를 이제 뚝딱뚝딱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여성들이 뭐 임신을 한다든지 이러면 내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 오로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오펜하이머 소장밖에 없어.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소통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얼굴 찾아보시면 눈이 아주 우수에 젖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이겠지만 여자들은 우수에 찬 눈빛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미국의 최대 애국자였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새로운 불을 가져다 준 사람이죠. 그래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인 거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줬다가 참 인간에게는 좋았는데 결국 제우스의 진노를 사가지고 코카서스 암벽산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매일 독수리가 와서 그 간을 뜯어먹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미국에 정말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불을 가져다 줬지 않습니까? 원자 폭탄이라는 불을. 그런데 그 조국에 의해 가지고 결국 버림받아요? 버림받죠. 1953년 12월에 완전히 사회적 커리어를 끝장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일종의 청문회가 열리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람 결국 한마디로 간첩 아니냐. 소련에 간첩질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끝까지 몰고 가려 했다가 결국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의 애국심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말 진술도 거짓말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의 보안 등급, 이 사람이 그 당시 원자력 위원장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보안 등급 우리가 정부 비밀 문서 1급, 2급 인가 허가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박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다음 날로 시효가 만료되거든요. 근데 그 하루 전에 박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개망신을 주고 완전히 너는 버림받았다 이런 거를 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은 오펜하이머 말로 바로 중세 교황청에서 지구는 돈다 이걸로 파문을 당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혹은 바로 프랑스의 장교였는데 드레비스 사건이 있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간첩 혐의를 받아가지고 정말 유죄 선고를 받고 억울하게 몰렸던 드레비스 이런 반열로 박해받는 천재가 된 거죠. 박해받는 애국자. 그러니까 더 이게 신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뭐 근데 여러 가지 또 비극적인 가족사.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가혹한 표정이 바로 오펜하이머의 삶이다. 결국 그 정도예요? 예, 이분이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이 완전히 껍질만 남은 삶을 살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뭐 말년에 보면 이제 50년대 후반부터는 카리브 제도에 있는 섬에 몇 달씩 가서 놀면서 맨날 술 마셨다는 거죠. 맨날 술 먹고 부인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서 결국 좀 인후 쪽에 하여튼 문제가 생겨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63세로 별세를 했죠. 예. 걱정되네. 왜요? 아니, 저도 또 이렇게 시청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 그래요. 근데 이제 바로 아인슈타인이 오펜하이머하고 접점이 좀 있죠. 뭐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워낙 뭐 뛰어난 물리학자고
뉴턴 이후 최대의 물리학자였던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하고 오펜하이머가 이제 접점이 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오펜하이머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고등연구원 하는데 거기 책임자 소장 원장으로 있을 때 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1933년부터 계속 이제 독일에서 결국 망명객이 된 거죠. 망명하고 결국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미국에 살았는데 바로 그 직장이 바로 프린스턴 연구원이었죠. 그러니까 소장과 연구원으로 만났고 네. 거기서 이제 좀 교분도 쌓으면서 많은 충고를 해줬죠. 네. 나중에 이 저 오펜하이머 평전처럼 네. 지선 씨가 나 평전 하나 써줘요. 아 그럴까요? 네. 자기가 엄청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코리안 정프로메테우스 이렇게 해갖고 네. 나도 하나 좀 써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네, 우수에 차 있더라고요. 우수에 많이 차 있죠. 네. 그 사실 천재 여기서 위대함이라는 걸로 접근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꼭 천재가 아니라도 위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런 것도 되지만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선입견이랄까 고정관념을 깨트린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항상 여러 가지 주장하시는 게 있잖아요. 생각과 네. 감정의 틀을 깨자. 네. 항상 남들과 다르게 접근하잖아요. 공감이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벗은 말도 항상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하고 상당히 좀 뭔가 상통하는 면도 또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네,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공통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늘 한번 찾아보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오펜하이머 일단 뭐 오펜하이머부터 좀 봅니까? 아니요, 이 책에 한번 체제를 따라가지고 네. 아무래도 아인슈타인 전사를 가야지 이제 오펜하이머가 연결되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아인슈타인을 먼저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과 핵폭탄이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과 이제 유태인이라는 정체성 그걸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오펜하이머는 이제 어떤 일을 했고, 또 오펜하이머는 미국인이라는 정체성 그걸 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물리학에 어떤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았나. 그 둘 다 위대한 일을 한 거는 사실이다 이거죠. 네. 결국 인류에게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은 뭐 누구나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을 1905년에 발표했고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E는 MC 스퀘어. 네, 보통 그거는 이제 근데 사실 다른 건가요? 질량 아니 그게 1905년에 한 4종류 5종류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발표한 논문이 질량 에너지 등가성에 관한 논문. 물론 이제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도출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 당시 1905년을 기적의 해라고 하죠. 아인슈타인이 1879년에 태어났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나이 26이었잖아요. 그 최고의 업적을 다 써버린 거예요. 거기서. 광양자 이론, 그때까지만 해도 빛이란 것은 파장이라고 봤거든요. 파동의 성격. 근데 아인슈타인이 해보니까 아니 이거 입자라는 거야. 입자는 입자인데 질량이 없는 입자. 이게 무슨 소린지 그죠? 우리가 이해가. 입자인데 어떻게 질량이 없느냐. 수학에서 우리 점하고 똑같잖아요. 점은 도형은 도형인데 크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빛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빛은 질량이 없는 입자다. 그리고 그 유명한 1905년에 그 빛의 속도로 가까이 갈수록 시간이 느려진다는 거. 지금까지 뉴턴에서 시간과 공간 딱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건데 네. 빛의 속도로 가면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갈수록 시간이 느려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프로님이 요즘에 과학 유튜버들이랑 약간 친하게 지내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한가 봐요. 제가요? 네, 지금 옆에서 보니까 막 움찔움찔 막. 움찔움찔하지만 참습니다. 네, 그건 이제 참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결국 그것도 이런 거죠. 결국 이제 이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썼던 저자도 이론 물리학자 시위버인가요? 그분도 이론 물리학자 겸 과학사가인데 이분 주장이 그거죠. 천재라는 건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재라는 거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 천재가 위대하게 만든 배경과 환경, 이제 흔히 말하는 딱 그 타이밍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결국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때 설명을 못한 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 기존의 만류인력 뉴턴 패러다임으로 설명을 못하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결국 아인슈타인이 딱 치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 전에 것들을 아인슈타인의 이론 갖고 설명하면서 근데 기존의 뉴턴 역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현상을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네네.
그걸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뉴턴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해명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이제 들고 나왔을 때쯤, 네. 그때쯤 이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네. 제시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턴 같은 경우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뉴턴 역학에 따르면 자 우리가 시속 200km 기차를 탔어요. 근데 옆에 또 시속 200km 기차가 같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옆을 볼 때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방향 갈 때는 속도가 줄어들고 같이 가니까 안 움직이는 걸 보이는데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느 방향에 봐도 빛의 속도는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19세기부터 재기 시작하는데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뉴턴 역학에 따르면. 뉴턴 역학에 따르면 반드시 그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이럴 때는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수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 근일점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 타원 궤도로 도니까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이 있고 가장 멀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이 100년에 43초각이라고 하는데 초각이라는 건 3600분의 1도예요. 60도 곱하기 60도를 3600. 그 100년에 43초각만큼 밀려난다. 변화가 생기는데 이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뉴턴 역학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우리 중력이 어떻습니까? 아주 강한 힘이 작용하면 시공간도 굴절돼 버리잖아요. 네.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한계 상황에서 딱 그 맞는 이론을 제기하니까 그것이 결국 이제 과학적 그 위대한 천재로 이제 우리가 떠받들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오펜하이머하고 둘 다 결국 이제 뭐 비슷한 점도 많고 그러니까 둘 다 아주 뭐 물리학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과학자 이런 이제 이격이 됐고 특히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결국 이제 핵폭탄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핵폭탄을 만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만 최고 책임자가 결국 그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 소장을 했던 오펜하이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걸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명성을 누리게 됐는데 근데 둘 다 나중에 보면 둘 다 아웃사이드예요. 그 분야에서. 둘 다요? 네, 둘 다 아웃사이드예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자기 이론을 가지고 결국 새로 나온 물리학이 네. 양자 물리학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양자 역학.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있죠. 속도와 그 위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우리 측정할 수 없다. 그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 자기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 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시 세계 속에서 이 소립자라는 게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입자의 성질도 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면 뭐 네. 이중슬리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빛이 입자이자 파동이다 뭐 이런 것들 네. 또 관측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에 네.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이건 뭐 받아들일 그 수 양자 없다. 역학적인 가정들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반대되는 사람이 닐스 보어죠. 양자 역학의 거의 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닐스 보어를 가장 존경한 사람이 네. 오펜하이머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 닐스 보어거든요. 그 닐스 보어는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아인슈타인 선생 자꾸 신에게 명령을 하지 말라고.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지 왜 자꾸 당신은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신에게 명령을 하느냐 뭐 그런 우스개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한 25년 이후로는 주류 물리학에서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아인슈타인이 하려고 했던 것은 중력하고 전자기력 이런 힘들을 통일장이라고 하잖아요. 단일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회의적이었거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 저 내부에 있지 원자 핵의 세계 이런 게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최고 이건 무조건 하나의 이론으로 하나의 뭔가로 다 통일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영 이제 그 주류에서 밀려나 버린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펜하이머도 1946년 이후로는 연구를 아무것도 안 해요. 핵폭탄 하여튼 프로젝트 이후로 연구를 안 해요. 핵폭탄 터지고 나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치인 겸 과학자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둘 다가 물리학계를 대표하는데 우리 대중이 알기로는 물리학 대표인데 둘 다 물리학계에서는 아웃사이더였던 그래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먼저 조금 이제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는 이 두 명의 먼저 이 특징들 좀 말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조금 더 우리가 대립적으로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는 참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코끼리 피부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죠. 코끼리 피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죠. 약간 뻔뻔하다는 건가요? 뻔뻔하다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나를 상처 주지 못한다 이거죠.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그 자기 긍정이랄까, 그래요? 자기 이런 게 강한 거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국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조국이 어딥니까? 독일이잖아요. 네. 근데 독일에 나치가 집권하고 계속해서 반유대주의 하니까 나는 그러면 떠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딱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나는 나다 이거죠. 그런데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렸다고 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끊임없는 불안. 그래서 오펜하이머를 묘사한 글을 보면 어떤 동료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단 5초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끊임없이 담배를 피워야 되고 끊임없이 서성거려야 되고 가만히 5초도 못 앉아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이 불안한 것들을 갖고 있었고 그것들을 끝까지 이제 극복을 못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인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했다는 게 혹시 나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왜 이제 천재들이라고 영재들이라는 사람들이 일반인하고 좀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오펜하이머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재밌다. 오펜하이머는 사실 12살에 일반 그 학자와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한 사람이거든요. 12살에. 어떻게 됐냐면 오펜하이머가 암석 수집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근데 암석을 수집해서 암석의 모양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암석의 결정이 어떻고 뭐 빛을 비춰볼 때 굴절이 어떻게 되고 이런 좀 물리적인 특성들 이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암석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다 편지를 주고받고 했거든요. 학회 교수들하고. 그러니까 이 학회에서는 이 사람 대단히 실력 있다 해가지고 모월 모일에 우리 학회에 연설을 좀 하러 와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그 12살짜리가 받고 깜짝 놀란 거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엄마 아버지가 딱 편지 보고 너무 재밌겠다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그날 멋있게 차려입고 오펜하이머를 데리고 딱 그 학회를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줄리우스 오펜하이머가 여기 왔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딱 깜짝 놀랐던 거죠. 12살짜리가 연설 잘하고 박수 받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뭐 이야기 또 드리겠습니다. 이 천재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재를. 왜냐? 천재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그 천재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징어가 되어버린다. 외모는 차라리 막 인정할 수 있고 그럼 너 엄마 아버지 그 재능은 아무리 타고났더라도 그것만큼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게 없단 말이에요. 좌절시키죠. 좌절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롭히는 말이에요. 천재를. 평범한 사람들은 본래 괴롭히게 돼 있어요. 모차르트도 그렇고. 모차르트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천재의 특징이 뭡니까? 영재. 결과적으로 어릴 때부터 너는 남하고 다르다는 걸 주시거든요. 너만의 특징은 이거다가 아니라 너는 남하고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를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남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해가지고 경쟁을 해가 이기는 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지잖아요. 끊임없이. 공부 계속 잘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불안해요. 왜냐하면 계속 전교 1등 못할까 봐. 그렇죠. 한번 놓치면 완전 또 바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의 특징, 영재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남보다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완전히 내가 막 그냥 세상에 없는 금방을 하늘을 찔게 되고 남보다 조금만 못해도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신세로 자기 자신을 막 그냥 가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을 몇 명 봤는데 정말 너무 안 된 친구들. 공부를 어릴 때부터 너무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법고시 뭐 1차를 6개월 공부해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잘했잖아요. 그럴 때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뭐 대단 이렇게 막 금방을 하늘을 진짜 찔렀는데 사법고시 이러면 2년씩 준비해. 머리가 이렇게 이거 못 외우냐고 딱 한 번 읽으면 딱 외우는 거지. 맨날 이러면서 그런 시기였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쳤는데 1차 이제 2차를 떨어졌잖아요. 그 갑자기 폐인 흉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막 자기는 이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고 그냥 그런 것도 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뭐 아니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막 학교를 그렇게 폐인처럼 노숙자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보고 정말 짜증난다 이거지. 저 어차피 사법고시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왜 당장 지금 올해 동차 못했다고 저런
야, 그 이해가 안 된다. 저런 애가 나중에 어우 끔찍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국 느낌. 했어요? 그리고 되긴 됐는데, 네, 되긴 됐죠. 근데 참 그러니까 뭐 보고 있으면 그런 스타일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 나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이 남과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어릴 때 공부 어떻게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수학 잘하니까. 근데 오펜하이머 같이 뭐든지 다 잘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뭔가 그거 하면 사실 힘들어지죠. 아, 아인슈타인이니까 온리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수학만 특출나게 잘했던 거고 오펜하이머는 전방위적으로 다 잘했군요. 아니 뭐 아인슈타인도 기본적으로 그 어떤 뭐라고 할까 음악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예술도 좋아하고 합니다만 그 글도 뭐 다 합니다만 근데 오펜하이머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 오펜하이머가 19살에 이제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너무너무 복잡한 거죠. 바쁘고. 왜냐면 실험실 3개, 랩을 3개를 다니고 자기가 거기에다가 뭐 공부 있잖아요. 뭐 외국어 공부, 산스크리트도 공부하고 문학 모든 학문 심리학 다 공부하는 거예요. 역시 많았구나. 근데 아인슈타인은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딱 그냥 하나 하고 오펜하이머는 컬러풀한 사람이죠. 아인슈타인은 좀 나중에 좀 나이가 한 청년쯤 돼서야 막 이렇게 활동하지 않았어요? 좀 아니, 평범하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이제 그거 했는데 근데 독일의 김나지움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좀 안 맞은 게 있고 주입식 교육 너무너무 싫어했던 그건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낙제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을 돌봐주던 이제 혼자 천재 잘 된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아인슈타인 주변에 그 유대인 사업가기도 하고 아주 사회주의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많이 돌봐줬어요. 그래서 스위스 찌리에 가서 공부를 하라 된 거죠. 네. 그래서 찌리 갔는데 찌리에서 이제 첫해 대학 시험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교수가 불렀다는 거죠. 너 1년만 여기 찌리에 학교를 다녀라. 우리 지금 김나줌 찌리에 고등학교를 다녀라. 그리고 그 다니고 오면 우리 그냥 무시험 입학시켜 줄게. 왜냐면 너가 지금 너무 잘했는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좀 이게 안 맞으니까 여기서 1년만 학교를 다니면 그냥 무시험 입학을 우리가 내년에 오면 그냥 해줄게 해가지고 그 찌리 공대를 들어갔던 거죠. 그 찌리 공대를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뭐 첫 번째 부인도 만나고 다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재밌는 게 찌리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학교를 다니는 데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과학자가 나왔는데 그럼 기념관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찌리에 아인슈타인 기념관 같은 게 없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찌리에 누가 있냐면 토마스 만이라고 유명한 소설가 있죠. 네. 마의 산을 썼던 토마스 만 기념관이 있거든요. 왜 아인슈타인 토마스 만은 네, 조금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뭡니까 나치를 피해서 미국 갔다가 다시 말년에 돌아와서 찌리에 살았는데 그 토마스 만을 기념하는 거 하나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것도 더 이제 이렇게 다닌다 없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문학 하시는 조동일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되겠냐 이거죠. 치리에 사는 부르주아들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학자를 기념하는 것보다는 위대한 문학자를 기념하는 게 자기들 품격을 더 높인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토마스 만은 이렇게 해주고 아인슈타인 안 해준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학하는 사람이 내 품격을 높인 데는 더 낫다 이거죠. 과학자보다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자기 하여튼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까 말한 난 코끼리 피부를 입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 확신이 강하니까 안락함, 행복함, 세속적 가치를 추구는 안 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으로 충분히 나는 사랑받고 나는 충분히 존중받고 이러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나 편하게 살고 싶다 나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밌는 말을 해요. 흉금을 터놓는 사람과의 어떤 그 연대감이 있죠. 그 혈연에 가까운 연대감. 정말 내가 내 속을 보여주고 서로 이야기, 공부 이런 지적인 걸 나누고 이런 사람과의 연대감. 그리고 예술이든 과학이든 참 끝이 없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거는. 아무리 내가 정말 모든 위대한 곡을 다 작곡했다. 모든 위대한 발견을 다 했다도 또 세상은 또 뭔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변하지 않는 이 객관 세계에 대한 애착. 이게 있기 때문에 인생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흉금을 털어놓는 거에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과의 혈연적 유대감. 그리고 정말 예술과 과학에서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이 객관 세계.
이 애착이 내가 이 세상의 허무감을 안 느끼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간이 노력에서 얻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상당히 진부하다고 봐요. 노력에서 얻는 게 뭐냐? 우리가 재산이라 할까? 그리고 겉보기만의 성공, 그리고 사치 이런 거는 나에게 언제나 경멸의 대상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 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뭐 내 스스로 만족하는데 뭐 내가 명품을 옷을 입고 뭐 좋은 데 가서 잠을 자야 되고 맛있는 음식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바로 이렇기 때문에 비누가 뭐 세상 사람들은 면도용 비누가 있고 몸을 씻는 비누 있고 얼굴 씻는 비누 있고 손 씻는 비누 다양하게 있잖아요. 딱 하나 무조건 하나로 통일한다잖아요. 다 필요 없어. 온몸을 씻는 데 딱 하나요? 네. 다 필요 없어 이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이 연구할 게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그 연구할 걸 이야기 나눌 수 있다. 그거면 끝이다. 나머지는 그래서 그 찰리 채플린이 그 독일에 이제 그 여행을 갔을 때 만나러 갔죠. 아인슈타인을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 당시. 네.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겠죠? 전이죠. 전에 독일 1933년 전이니까 나치가 집권하기 전에 가서 만났는데 그때도 엄청 유명했구나. 네. 왜냐하면 이제 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1919년에 영국의 탐험대 에딩턴 탐험대에서 그 탐사대에서 이제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 태양 주변에 빛이 휘어지더라. 이걸로 이제 완전히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했다죠. 말을 한 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 찰리 채플린은 한 마디를 말 안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인류는 다 찰리 채플린 이해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몸짓 하나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찰리 채플린을 누구나 다 이해해서 좋아하고 아인슈타인은 아무도 이해를 못했는데 좋아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적으로는 자기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막 그때 그런 이야기가 돌았죠.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래서 참 재밌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채플린 해고록에 따르면 그 만났는데 그 당시 베를린에 가서 만나는데 집이 정말 노동자들 사는 요즘 지금은 뭐라고 할까 우리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이런 좀 허름한 곳에 사는지. 실제로 돈이 많았어요? 아니 돈이 그러니까 별로 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노벨상이 그때 당시도 상금을 많이 주는데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할 때 나중에 노벨상 타면 상금은 당신이 가져가시오 이렇게 해서 줬죠. 예. 근데 뭐 그 이후로 두 번째 부인하고 살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연구하기 근데 연구비도 필요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뭐 실험 기구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갖고 하기 때문에 종이하고 뭐 연필만 있고 칠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그러니까 무료였군요. 예, 경제적인 그거는 크게 그거는 그래도 그건 있었겠죠. 그 독서대. 독서대는 있었겠죠. 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좋았던 걸 썼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인슈타인도 어쨌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독서대가 필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혹은 뭐 여러분의 아이들을 아인슈타인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리드모아 독서대부터 먼저 장만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정방님도 사랑하는 우리 리드모아 독서대 단단하게 여러분의 책을 고정을 잘 해드리고요. 안정적으로 또 각도 편하게 여러분의 눈과 목과 또 머리의 두뇌 건강을 위해서 꼭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인슈타인도 사랑했을 독서대 리드모아 독서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바로 아인슈타인처럼 오펜하이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과학을 왜 공부를 하냐면 그 욕망이란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봤던 거죠. 이 사람. 과학을 통해서 내 욕망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인간적인 욕망들을 벗어나는데 오히려 과학이 그렇죠.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이 뭐라고 할까 이 평온함이랄까 내면의 어떤 평온함, 내적 자아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항상 추구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인도의 바가바드 기타라는 그 서사시 바가바드 기타, 인도 힌두교의 아주 그 경전을 구성하는 주요 문헌 중에 하나죠. 이 바가바드 기타를 상당히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그 원폭 테스트 실험, 트리니티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원폭 그 시범 이제 플루토늄 가지고 터뜨렸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바가바드 기타에 그 인용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 죽음의 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지. 죽음의 신이 되었고 나는 이제 죽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바가바드 기타에 나온 것들을 인용을 하죠. 바가바드 기타 거기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설화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의 신들은 고정형이 아니고 늘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신들이거든요. 신들이 막 시대에 따라서 어떤 신이 막 갑자기 더 유명해지거나 더 인기를 끌기도 하고 어떤 신은 그냥 찬밥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바가바드 기타 뭐요? 바가바다 기타 바가바다 기타 바가바드 기타 이거 현지 말은 바가바다 기타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결국 이 그걸 사랑했군요. 예, 오펜하이머는 항상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게 정진, 뭐 노력 이런 거 되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세상은 포기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포기해 버렸지만 성육신, 성육신은 이제 신이 이제 인간의 몸을 하고 나오는 거죠. 성육신이나 자비와 같은 초월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 내면의 자유, 물질적 자아가 아닌 아트만이라고 하죠. 영적인 자아를 찾으면 그것이 확장돼 갖고 우리의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결국 보면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 같이 정체성이 나름 유대 문화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사실. 어떤 정체성이 어렸을 때부터 잘 자리 잡고 있으면 사실 그쪽으로 고민하거나 계속해서 뭔가를 갈고 갈 필요가 없을 텐데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미국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갈구를 했군요. 그래서 인도도 가보고 인도의 어떤 인도 공부를 하고 정체성도 공부를 해보고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렇지만 둘 다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유대인들이었다. 둘 다 유대인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천성적인 카리스마가 있었고 오펜하이머는 총체적 카리스마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좀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아인슈타인은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 둘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존경과 좋아함, 친근함이 같이 들어가는데 오펜하이머는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존경하는 사람인 거죠. 오펜하이머한테는 친근감이 조금 덜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우리 혀를 쭉 빼물고 익살스러운 표정도 짓고 그 사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머 감각이 많이 넘쳤고 가볍고 흥이 있는 사람이었고 오펜하이머는 진지함인 거예요. 좀 진지함이었죠. 그리고 폼을 좀 잡기 좋아했던 거죠. 있는 척하는 거 좀 좋아했고. 그래 보이네요. 네. 그래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1대1 관계보다는 1대 다에 강했던 거죠. 1대 다. 자기 있고 여러 명 같이 딱 상대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 무리 중에 이제 자기가 우두머리 같은 느낌을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항상 아까 말했던 비교, 경쟁, 평가 뭐 이런 느낌들이 깔려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이제 자기 절제도 강하고 아주 고집불통이고 아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둘 다 또 공통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가족한테 아주 이기적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부인이 같이 학교에서 만났는데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같은 공부를 했는데 근데 첫 번째 부인 사이에 난 딸은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좀 그랬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결국 아들 둘을 안 봤죠. 잘. 그러니까 결혼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해가지고 결국 이혼했는데 둘째 아들은 끊임없이 정신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결국 정신병원에서 이제 일생을 마쳤고 큰 아들도 아버지를 되게 싫어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 죽어도 뭐 별로 뭐 아버지가 안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참 그리고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도 이제 아들 딸 일남일녀였는데 그 아들 같은 경우가 오펜하이머의 부인 키티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성격이 뭐라고 할까 좀 변덕스럽고 이래가지고 아들에 대해서 이게 좀 상당히 엄마가 그 관계가 되게 힘들었는데 오펜하이머 방치하는 거죠. 아버지가 어느 정도 대입을 해줘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 있었고 딸은 결국 이제 자살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게 보면 결국 오펜하이머 주변 친구들이 그리고 오펜하이머 부부가 자기 자녀들 다 망쳤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둘 다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자기 자신을 절대 불행한 사람을 규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따져보면 아인슈타인이 더 불행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독일을 태어나고 왔다 갔다 했지만 항상 반유대주의. 취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유대인이다 이래가지고. 근데 오펜하이머는 어쨌든 백인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물론 오펜하이머도 유대인이라는 게 너무 싫었던가 봐요.
그 10대 후반 때 자기 영어 선생님, 가정교사 선생님하고 뉴멕시코 쪽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동생으로 좀 소개해주면 안 되냐고. 당신 동생으로 나를. 오펜하이머 하면 이름이 벌써 이제 유택의 이름이 나는데, 그러니까 자기 가정교사 선생님의 남동생으로 소개를 해달라고. 유대에 이게 규정이 좀 싫었나 봐요. 그런 게 싫었고, 또 이 사람도 대학 가서도 계속 유대계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이쪽 편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백인이잖아요. 미국에서 백인으로서 그런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에 그렇게 아인슈타인만큼은 안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오펜하이머는 자기 자신을 좀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자신 규정을 많이 했죠. 네. 결국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상당히 이제 확신을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일관성을 가진 거예요. 내가 딱 기본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이게 연구 활동에 이어져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하나의 원인, 하나의 질서로 규명할 수 있다고 본 거죠.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한 거예요. 항상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죠. 중력, 그리고 전자기력. 이 도저히 이게 어떻게 통일되냐. 양자물리학에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데도 나 할 수 있다고. 끝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딱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대한 목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나는 그 통일장 이론이라는 것이 딱 있고 내 모든 것들 그걸 향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빚어 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우주의 모든 원리를 하나의 문장, 하나의 공식 혹은 뭐 하나의 단어 맞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물리학은 최고의 학문이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 네. 그렇게 아인슈타인 이제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 개성이라든지 뭐 캐릭터 때문에 그렇게 학문적으로도 갔을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또 보면 이 사람도 결국 독일의 정신적인 아들인 거죠. 독일 문화의 특징이 거대 이론, 서사 이론이 강하죠. 거대 서사, 그 총체적인 이론, 네네네. 신으로 상징되듯이 하나의 단일자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결국 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독일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엘리트주의거든요. 독일식 엘리티즘. 아인슈타인이 위계가 있는 거예요. 학문에도. 물리학이라 할까 이런 뭔가 세상의 본질을 구성하는 학문이 있다고 보는데 오펜하이머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오펜하이머는 생물학, 심리학, 물리학 각각이 이 다른 세계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게 어떤 학문이 더 세계의 본질이다 이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영미식 경험론자인 거죠. 절대적이다 뭔가 이런 거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순간에서의 그런 거지 그게 어떻게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는 뭔가가 있다 자기는 그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통일된 관점이 없기 때문에 일생 동안 계속 다양하게 변화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종교가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자기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규정을 했죠.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친근하게 느꼈던 게 바로 인도의 바가바드 기타 이것들을 가장 인생에 그걸로 봤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가장 자기가 좋아했던 철학자가 바로 스피노자죠.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범신론이기 때문에 유일신하고 완전히 반대되고 또 이제 쇼펜하우어를 좋아했거든요. 쇼펜하우어도 기독교 쪽은 좀 반대되죠. 불교를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오펜하이머도 둘 다 보면 또 기본적으로 약간 동양적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 거네요. 어떻든 오펜하이머는 그런 이론론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물리학이 제공하는 어떤 그 세계 인식이라고 할까, 네. 물리학에서 보여주는 세계의 본질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물리학자들의 공동체 이런 건 좋아하지만 그것이 뭔가 모든 걸 그죠 자기 삶에 이런 거는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그 오펜하이머는 아주 있잖아요. 말하고 이런 것도 화려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정말 잘했다고 하거든요. 오펜하이머가? 네, 정말 말을 화려하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듣다 보면 다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말이 새 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막 계속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 그렇죠. 듣고 나면 다들 뭘 들었지, 뭘 말하고 재밌고 있고 이랬는데 저 사람의 핵심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아주 간결하고 경제적이고 직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뭐 취직이 안 돼가지고 누구 주선으로 그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일을 했다 했잖아요. 특허국에서. 네. 특허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특허를 내려왔는데 자 이것은 뭐 때문에 되냐 안 되냐를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이 된 거 가지고 무조건 간결하게 설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이제 결국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보면 작곡가라는 거죠. 곡을 직접 만든 사람이고 오펜하이머는 지휘자인 거죠. 사람들 모아놔야 되고 사람들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컨덕트 하는 거예요. 지휘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음악 곡도 미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필요한 거죠. 악기를 연주할 사람들.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냥 혼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집단의 노력이라든가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아인슈타인은 개인의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오펜하이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단점이 있죠.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한 번에 딱 깨뚫잖아요. 그걸로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깊이를 가지려면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딱 한 번 보면 다 알잖아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나이는 아인슈타인이 형이죠? 아인슈타인은 1879년생, 네. 오펜하이머는 1904년생. 한 세대는 이제 넘어갔죠. 20몇 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오펜하이머는 훈련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훈련을 해가지고 내 자신을.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잘 보면 훈련을 좋아하고 어떤 그거를 잘 내가 스스로 규율에 잘 따른다는 거는 결국 권위에 복종하기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규율을 내가 만드는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오펜하이머는 항상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승의 말이다 이러면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할 때도 무조건 다른 사람의 이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뭔가 이론, 자기만의 화법, 자기만의 이거보다 상상력이 좋아가지고 아이디어는 분출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진정한 독창성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그걸 이해하고 그 숨은 뜻을 파악해주는 능력은 그 말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죠. 야, 네가 지금 말하는 그 공식이 말이야. 요렇게가 하면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 네.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좀 독립적인 사람, 개인적인 사람은 아인슈타인인데 좀 집단적이고 네. 권위에 대한 인정에 목마르고 이게 오펜하이머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펜하이머를 그 그로버스 장군이라고 그 우리가 맨해튼 프로젝트가 그 과학자들이 책임자는 오펜하이머입니다만 그 로스 알레모스 연구소에 오펜하이머를 소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결국 그로버스 장군이에요. 미국은 철저하게 이때도 벌써 이제 그 장군이 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통제를. 근데 그로버스 장군이 본래는 그 누구죠? 로렌스라고 그 오펜하이머보다 2-3살 많은데 그 버클리 대학에서 이제 그 입자 가속기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임명하려다가 아무래도 껄끄럽다 이거죠. 이 로렌스는 노벨상도 받았고 자기가 통제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오펜하이머는 옛날에 뭐 빨간 것도 좀 있었다. 약간 좀 좌파 성향이 있었다지만 딱 자기가 판단한 거죠. 이 사람은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딱 이 소장으로 집은 거죠.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그런 것들 좀 항상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내 스스로가 되니까 남이 뭐 인정 안 해줘도 그만이고 이러는데 오펜하이머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고 갈구하고. 그 불안에 취약한 사람들은 진짜 누가 이렇게 지시해주고 따르라고 하는 걸 따를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에리 프롬이 이제 그 독일이 왜 나치라는 이걸로 나아갔느냐 설명할 때 바로 그 독일 민족을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죠. 복종을 할 때 그 사도 마조이즘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복종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또 다른 사람한테는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마조이즘은 한 묶음입니다. 절대 따로 떨어질 수가 없고 같이 딱 갑니다. 사디즘과 마조이즘 같이 가죠. 그렇죠. 하긴 둘이 또 쌍이니까. 그렇죠. 그 인정받고 싶으면 네. 제가 볼 때는 일당백에 늘 소개해드리는 1kg 커피에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커피 드립백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인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인쇄를 해갖고 예를 들면 뭐 카페 같은 경우 자기 카페 로고라든지 이름을 이렇게 넣으셔도 상호를 넣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뭐 우리가 어디 회사면 이제 회사도 이렇게 회사 로고를 넣어서 만드시면 되거든요. 네. 비용도 매우 합리적 가격에 1kg 커피가 이렇게 드립백 커피를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딱 포장해서 주시면 뜯어서 바로 이렇게 컵에다가 탁 샥 담궈. 네. 네, 이렇게 물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이제 커피 나오잖아요. 아니, 저 이거 먹어봤거든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유, 어때요? 깜짝이야. 지금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다. 리액션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나 이거 핵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어. 네. 와. 그러니까 이거 봉지만 오픈하면 오픈하면 이것만 오픈하면 냄새가 그냥 핵폭탄입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자, 조금 무리였나요? 아유, 진짜예요, 진짜. 좋아요. 향기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커피의 또 프로메테우스죠, 이분. 1kg 커피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를 저희 이제 여러모로 비교를 좀 하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여튼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자아가 강하고 그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단 하나의 어떤 우주를 꿰뚫는 원칙 같은 그게 있다고 믿고 그걸 이제 찾아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펜하이머는 누구로부터 좀 인정을 좀 받아야 되고 굉장히 좀 컬러풀하고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좀 많았고 재능도 역시 많았던 그런 사람으로 일단 좀 비교가 되고 있네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사실 재미있는 게 아인슈타인하고 오펜하이머가 서로를 멍청이라고 서로 불렀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됐냐면 서로 무시했어요? 아니,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오펜하이머하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오펜하이머가 잘 나갈 때 아인슈타인이 이제 미국에 왔나요? 그래 만났는데 도저히 이제 오펜하이머가 그 당시 주도하고 있던 양자 물리학을 아인슈타인이 안 받아 아니 딱 귀를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고 나서 아인슈타인,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 만나고 나서 오펜하이머가 자기 주변 사람한테 완전 멍청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 물리학 꼰대야 저거. 그렇죠. 귀를 닫았어. 몰라, 아무것도 모르네. 저 늙은이. 그렇죠.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오펜하이머가 1953년에 청문회에 불려 다니면서 완전히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되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가 조국에 그렇게 애정을 바쳤는데 조국이 너에게 이제 등을 돌려버렸으니까 너도 돌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줬는데 그래도 안 돌리는 거죠. 아인슈타인 나중에 그 이야기예요. 오펜하이머의 제일 큰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지금 미국 정부죠. 미국 정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지금 계속 매달리고 있다. 그게 문제다 이러면서 자기 비서에게 저기 멍청이 간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멍청이라고 불렀다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오펜하이머가 아주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아인슈타인이 언론을 위해서 짧은 성명을 발표해 주는 거죠. 나는 그를 위대한 과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으로서 존경한다라고 딱 그 가장 힘들 때 딱 발표해 주는 거죠. 그래요? 그게 좀 힘이 됐나요? 힘은 안 됐죠. 아니, 왜냐면 아인슈타인도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 원자 폭탄을 만드는 돌파구는 열어줬습니다만 아인슈타인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취향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1949년에 그 먼슬리 리뷰였나? 그 당시 잡지가 발간될 때 왜 사회주의인가라고 딱 글을 그때 그 미국이 1947년부터 하원에서 반미 조사위원회 열려가지고 지금 다 잡아내는 거예요. 지금 소련하고 지금 이제 전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내에 있는 핑크빛, 레드, 빨갱이들 다 쫓아내고 덩달아 또 뭘 했냐면 보랏빛도 쫓아내기 시작했거든요. 보랏빛도. 보랏빛이라고 한다면 동성애자들이죠. 그 퍼플 스퀘어라 해가지고 그 보랏빛 공포 해가지고 그 동성애자들 그때 그 당시 한 5,000명 이상 다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식의 분위기인데도 49년에 그런 걸 쓴 거예요. 나는 왜 사회주의인가 쓰고, 그리고 그 와중에 사람들이 막 이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영어 선생이 나보고 지금 조사위원회 오라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무슨 기사 뭡니까 수리하는 기사가 그럴 때 일일이 응답해주고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난 깜빵 가도 좋다 이거예요. 깜빵을 각오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미 아인슈타인도 하도 위대하니까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지만 아인슈타인도 45년 이후 이제 종전 이후로 미국 사회에 대단히 실망했죠. 내가 지금 망명해온 이 독일하고 좀 비슷하게 돼가네 이런 거죠. 이 뭔가 사람들이 왜 군사주의 문화가 자꾸 이렇게 하냐? 독일처럼. 나치까지는 아니지만 1차 세계대전에 카이저 정도의 문화로 가고 있다. 상당히 그걸 고민을 했죠. 네네. 자, 그렇지만 어떻든 오펜하이머가 그러니까 약점이 많았거든요. 사실 오펜하이머가 우리 시즌 1에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아요. 나중에 제자까지 팔아먹어요, 사실상. 제자를 밀고 한단 말이에요. 오펜하이머가? 네.
그 제자들 결국 미국 쫓겨나가지고 브라질에서 쫓겨나고 35년 만에 미국 국적 회복하고 뭐 이런 데이비드 폰 같은 사람은. 네. 그러니까 진짜 아니, 나는 미국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보다 뭐 이런 그거 있지만 남들 볼 때는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여러 가지 그 오펜하이머한테 바로 이제 오펜하이머가 핵폭탄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때 오펜하이머의 친구가 오펜하이머 이제 집에서 아주 친한 친구예요. 프랑스 문학을 하는데 오펜하이머한테 뭔가 제안을 했다는 거죠. 당신 말이야 그 연구하고 있는 거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아는 우리가 둘 다 아는 누가 있잖아. 걔가 러시아 대사관에 이거 갖다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파이죠. 이거 국가 반. 그게 결국 그 1942년인가 3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오펜하이머는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끝냈다는데 그게 또 결국 53년 청문회에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이제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달라진다. 그리고 너 예전에 사귀었던 여인도 그 공산당원 아니었냐 테틀록 진 테틀록 공산당원이었고 너 부인도 부인이 이제 키티라는 부인이 한번 갔다가 돌싱일 때 결혼했거든요. 키티의 전 남편도 사회주의자여가지고 스페인 전쟁 때 이제 그 공화군을 도와주기 위해 갔다가 사망에 참전했다 전사했거든요. 전부 네 주변에는 다 빨간 사람들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옛날 했던 말들이 막 두서없이 달라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책에서는 아인슈타인은 만약에 오펜하이머가 안 좋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거죠.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내가 그를 미워할 수는 없다. 아무리 오펜하이머가 그래 인간적으로 잘못했고 여러 가지 있더라도 근데 나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했고 나는 그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가장 좋아하는 쇼펜하우의 구절을 하나 또 인용해 주더라고요. 네.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자유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자유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할 방법은 없다. 같은 취지죠. 내가 그를 미워할 수 없다. 그는 그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내가 미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보고 억지로 저 사람 지금 나쁜 짓 했으니까 저 나빠야 되고 저 다 때려 죽여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나는 내가 스스로 원할 그를 나는 수는 안 가지고 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나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펜하이머를 좀 지지해 줬을 거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내가 그를 미워할 수는 없다 이거죠. 아인슈타인 멋있네요. 네, 아인슈타인 그래서 나중에 사실 성자의 이미지가 됐죠. 핵무기 특히 반대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네. 당장 지금 고등학교 교사가 내 지금 하원 조사위원회에서 내 불러가지고 지금 밀고 하라는데 내 주변 사람을 팔아 넘기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라 해가지고 같이 의논해 주는 거예요. 같이 상담해주고 그렇게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몰랐네. 맞아. 아인슈타인. 뭔가 이렇게 그냥 이미지는 자기 연구만 이제 막 하고 사회랑은 좀 약간 동떨어져 살고. 굉장히 그 약간 괴짜에다가 네. 그냥 그런 여자도 잘 안 만나고 뭐 이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첫 번째 부인하고도 이제 헤어지기 전에 비리 또 자기 사촌 누이하고 사촌 누이가 그때 돌싱이었나 하여튼 근데 또 사귀고 있었고. 어이구야. 그다음에 두 번째 부인하고 사귈 때도 또한 어디 보면 한 6명의 여성하고 동시에 사귀고 있다고. 동시에. 예. 동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확실히 천재네. 그거 다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오펜하이머는 더 화려하죠. 그래요? 그래요? 아니 오펜하이머는 여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여성들이 보면 다 오펜하이머하고 이야기 한번 하고 싶다. 이 사람이 그 푸른 눈을 바라보면 그냥 빨려 들어갈 것 같다 이거죠. 그리고 이 오펜하이머는 그 지적인 이야기. 그 화술이 아주 능수능란하고 아주 다양한 출처를 인용한다 했잖아요. 저 산스크리트를 말을 하고 저 불어를 말하고 뭐 온갖 문학과 철학과 심리학을 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 좀 해봤어요. 그래서 키티가 결혼한다 할 때 너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키티는 또 부러워할 게 없는 게 키티는 항상 오펜하이머가 항상 뭐 여자들이 따르니까 비서가 오면 있잖아요. 비서한테 대놓고 가가지고 너 우리 남편 꼬실 거야? 딱 이렇게 물어봤다잖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그 키티도 맨날 술 먹고요. 맨날 알코올 막 먹고 퍼지고 막 그냥. 근데 오펜하이머는 아무 간섭을 안 해요. 이런 것까지 받아주는 게 사랑이지 뭐 내가 뭐 어떡하냐 이거죠. 이 사람을 야 너 애도 있는데 애들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키티다. 이게 바로 사랑이야.
몹쓸 놈의 사랑이고 죽일 놈의 사랑인 거죠. 아들들이 자식이 힘들지잖아요. 엄마는 맨날 술 먹고 뻗어 있고 네. 자식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오펜하이머가 나중에 그 둘째 딸을 낳았잖아요. 네. 그 자기 친한 지인의 부인을 만나가지고 탁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이슬이 맺힌 채로 우리 애를 좀 키워줄 수 없냐고 우리 딸을 우리 도저히 못 키울 것 같다고 나는 지금 제 애를 우리 애 좀 네가 좀 키워주면 안 돼. 그렇게까지 한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정말 지금 말씀대로 시민이라는 것들 자기가 결국 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이제 나치의 박해를 받았고 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어떤 이런 거를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세계대전 있지 않습니까? 일어날 전후 때 독일의 군국주의 분위기가 엄청났거든요. 자, 우리 독일이 지금 영국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 독일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럴 때 막 이제 과학자들에서도 우리 한판 하자 이런 막 전쟁하자는 막 분위기가 날 때 그 전쟁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을 때 아인슈타인이 참가해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과학자들이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진짜 과학자기도 하고 정말 자유를 평화를 사랑한다. 사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개기일식 때 이제 그 뭡니까 달이 지구를 태양을 가려져 가지고 그때 이제 그죠? 우리가 빛이 이제 변화 그거를 관측해 가지고 정말 태양이란 아주 중력이 그 강한 곳에서 이제 결국 진짜 빛이 그럼 구부러지어서 갈 것이다. 이게 입증이 돼야지 아인슈타인 말이 이제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힘이 강한 곳에서는 시공간도 구부러진다는 영향을 한다는. 근데 그 에딩턴이라고 영국의 탐사대가 자기 그 당시 식민지니까 가서 했는데 그 이제 사진을 찍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이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정확도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일각에는 그 정도 아인슈타인의 완전히 그거를 입증할 만큼의 그거는 약하다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요게 조금 더 이랬는데 에딩턴이 그냥 딱 다 종합해갖고 이거는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결국 이제 아인슈타인이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영국 과학계가 바로 아인슈타인이 바로 5년 전에 이렇게 딱 좋은 일을 반전하고 이런 애를 다 하니까 되게 호감을 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 과학도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학문하고 이런 거는 뭐 학문은 국경이 없지만 학문하는 기관은 다 국적이 있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런 그런 저런 이야기를 했죠. 과학도 약간 좀 윗동네로 가면 갈수록 정치랑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특히나 요즘은 이 과학을 할 때 이게 결국은 바로 그 과학이 이렇게 된 게 오펜하이머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오펜하이머 사건으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오펜하이머가 결국 그렇게 미국의 핵폭탄을 만들어줬는데 네. 쫓겨났잖아요. 네. 완전히 사회적 매장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과학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53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은 군산복합체, 정부와 기업에서 연구비 다 나오잖아요. 군산복합체, 그러니까 그리고 군대, 정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에 꽉 말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요즘에 초전도체 때문에요. 난리잖아요. 근데 저도 옆에서 보기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다른 나라에 뺏길까봐 주식도 나 빨리 사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뭐 별거 아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야? 이거 과학 카르텔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황우석 사태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유태자본의 업무다. 미국과 유태자본이 황우석 박사의 이 비하세포 줄기세포 네.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너무 또 허술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게 매년 나온대요. 아, 그래요? 네, 매년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LK99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매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또 뭐 검증도 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검증은 또 과학이란 시스템이란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뭔가 이론을 만들어내거나 뭔가 새로운 과학이 탄생했을 때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검증을 해보고 그 검증 결과가 아니면 또 아닌 걸로 과학은 받아들이고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뭐 정치나 이쪽은 죽어도 아닌 게 아닌 거잖아요. 무조건 이제 내가 옳다고 하면 그냥 끝까지 옳은 건데 과학은 또 이것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면 그러니까 재현성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반드시 다른 누군가 그 방식대로가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식의 공유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과학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곧 답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테니까 지선 씨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식은 조금 참아봐요. 네.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 네. 자 일단 그러면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 얘기를 저희가 1부에 주로 이제 드렸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당백 오늘은 조회수 빨아먹기 스페셜로 한번 말이 근데 조회수 빨아먹기지만 요즘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내용들 조금 더 저희가 현재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개봉하니까요. 근데 2부에서 더 빨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부가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